1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19번째 물건은 보시게끔 되면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지목이 전이고 1361평이 감정평가가 22억짜리가 11억까지 떨어져 갖고 16억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보시게끔 되면 날짜가 2016년도죠. 지금부터 약 8년 전인데 이 8년 전에 평택의 땅값이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가. 이때에 지목이 전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택지를 개발해서 팔다가 분양해서 팔다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은 설정으로 된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설정이 하나도 없는데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강제 경매가 그 처분이 신매득이에요. 보면은 가압류에서 11억 또 해갖고 전부 다 이게 21억 얼마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거 엄청난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설정이 없다 보니까 가압류가 기준 권리야. 가압류가 설정이 없으니까. 근데 경매가 나왔는데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경매가 나온 건데 내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창원에 있는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추천 물건 강의할 때예요. 제가 이거를 다 골라가지고 거기 우리 그 추천 물건 수강생한테 이거 추천을 하고 이건 금액이 좀 많으니까 공동 투자로 투자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우리 공동 투자로 했는데 회장도 있고 이제 총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장한테다가 이 공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고 입찰 보증금 걷어서 준비하고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갈 건지 지금은 우리 내가 법인을 만들어놨지만 그 당시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그 낙찰자들끼리 공동으로 이름으로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이 법인을 갖고서 그런 사람들이 이름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갈 것인지 뭐한지 들어갈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협약서 쓰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하고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들어가자 해놓고 올라왔던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거 준비 다 됐냐 그랬더니 회장님 저 잠깐만 뵙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 교수님이 이거 추천 물건을 설명할 때 내가 이거 공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한 수명 정도니까 마음에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회장한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왔는데 회장이 내가 그날 갔더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잠깐 저거 좀 얘기 좀 해 그러더라고. 뭐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공동으로 투자하자고 얘기하고 이제 나는 올라왔는데 그때 공투하신 분들이 잠깐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어느 법무사 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교수가 이거를 공동 투자로 하자고서 추천을 했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교수가 권리 분석을 실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는 거는 자기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절대 안 된다. 다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순위 가처분 있고 또 얘기를 하니까 쫙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수님 이걸 추천했는데 여기 보면 진짜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 교수님
알고 투자했습니까? 모르고 투자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고 투자했다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알고 투자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우리끼리 같이 들어가자고 7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가처분을 알고 투자고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7명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가십시다. 7명이 다 듣고 돈도 준비되어 있고 공동 투자하는 걸로 이름도 2명 누구 이름으로 할 건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대로 갑자 해갖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16억의 낙찰을 받았죠.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 받아야 되죠. 낙찰을 받고 제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평택시에 가서 농지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걸 딱 보더니 담당 공무원이 여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 허가를 신청해서 건축까지 착공한 곳으로서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지증 신청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뭐요? 그랬더니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릴 거고, 농지 전용 받은 것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농지 전용과 개발 행역을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준공을 받겠다 한다면 그런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하실 겁니까? 했는데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경매로 나온 땅이 요거는 안 나온 겁니다. 하나 빠졌죠. 여기 보면 하나 빠졌죠. 나머지는 뺐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돼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근데 집이 지어져 있는데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은 사실은 집이 다 지어져 갖고 사람은 살고 있는데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 여기 가운데 도로 있죠. 가운데 도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날 때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까지 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고, 그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건설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여기에 땅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았고, 도로도 건설회사에서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사용승낙만 받아놓고 건물 지어놓고 도로를 준공하지 않으면 건물 준공을 안 내줍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로 여기를 내가 여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기를 진입도로를 쓰겠습니다. 도로를 지정했다 그러면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이 날 때는 그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고 도로를 만들어져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여기는 도로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은 다 지었지만 아직까지 도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는 준공이 나지 않았던 상태인 겁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가 평택이 땅값이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양을 할 때에 여기 땅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은 전을 샀으면 농지 치를 쓰고 농사를 짓고 2년을 거주해야 이런 조건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러죠? 공증해놓고 땅을 사놓고 실질적으로는 돈은 다 받은 거죠. 건설회사한테다가 땅 주인한테 돈 다 받고 사용승낙을 해줘서 건물 지게끔 하고 다 된 겁니다. 근데
땅은 등기 이전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끝나면은 이제 등기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압류가 되면서 강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회사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뭘 해놨어? 가처분을 걸어놓은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거예요. 선순위 가처분이다 가압류 갖고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니까 인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처분이 언제 해놨죠? 2008년도 해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 받은 때는 몇 년도죠? 2016년도죠. 제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가압류, 가처분은 3년, 가등기는 10년이에요. 근데 경매에서는 가압류가 있으면은 가압류는 기준권리가 되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지고 뭐 선순위 가압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압류가 아니고 뭐죠? 가처분이죠. 가처분은 선순위죠. 선순위니까 그 선순위는 뭐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가처분을 말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거고, 낙찰 받고 농지증에서 낙찰 받고 허가 나서 잔금을 딱 내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가처분서부터 먼저 지우는 일입니다. 집을 보면 참 잘 지어져 있죠. 도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포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준공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이 건물이. 제일 먼저 제가 유종수 법무사를 시켜서 가처분 취소 신청을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신청 취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 12월 19일 가처분 결정은 이를 뭐한다? 취소한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죠. 가압류와 가처분은 뭐 할 때 하는 거죠? 가압류와 가처분을 받아줄 때,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줄 때 언제 받아줍니까? 내가 가압류 해놓은 가압류를 법원에서 받아준단 말이야? 언제 받아주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한테 돈을 받을 게 있잖아요.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돈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받을 게 있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받아야지 내가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안 줘? 안 주면 내가 소송을 내겠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거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 줘? 안 줘? 아, 그럼 소송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집을 빼돌리는 거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해? 가처분을 해놓고 팔지 못하게끔 해놓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받아주는 게 소송을 전제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제척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전제로 받아주는데 소송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소송도 안 할 걸 가처분 강제로 왜 해놨냐 이런 얘기야. 이것이 뭐야? 제척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 피신청인들은 가처분 결정을 득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진 3년 이상이 도관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처분 해놓고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도 안 하고 가처분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권리를 가처분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피보존 권리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 이해 청구권인 바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는 무슨 사항이죠? 강제 규정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공중 아니라 공중의 할아버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죠. 보통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강제 규정이라는 거와 임의 규정을 잘 몰라요. 주택임대차법도 또 무슨 규정이죠? 강제 규정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를 들어갈 때 2년 세를 전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법에 나와 있죠. 근데 세를 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원래 1,000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 받는 아파트인데 우리 아들이 1년 있다가 제지한다. 그러니까 네가 1년만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에 1,000만 원에 50만 원만 받겠다. 어떠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리고 둘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 그래서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50만 원 계약했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1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나오니까 나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못 나가!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 계약서 썼잖아. 계약서 썼잖아. 공증까지 했잖아. 그런데 그 공증까지 한 그 계약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그런 계약 아무리 했었어도 무효야. 이게 뭐야? 강제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계약 자체가. 그렇지만 계약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또 모두 잘못됐어? 3년도 지났어. 그런 걸 해갖고 우리는 이걸 지어달라고 이렇게 가처분 결정에 취소를 구하게 됐습니다고 취소를 구했죠. 결정 났어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제척 기간은 뭐야? 3년인데 3년에 가압류, 가처분 3년, 가등기 10년.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기준 권리, 아니 그러니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고 3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 기간에서 지울 수 있다. 가등기도 10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지내는 사람도 이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내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2개 친 사람이 있죠. 건물 2개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땅 이름으로 자기네가 지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사건이 없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어달라 하는 거를 건물 2사람에게 소장을 접수한 거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은 무조건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건물 주인 2개에게는 소송을 하고 조정했다는 겁니다. 소장을 집어넣었죠.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월금 200만 원씩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제 치료감정을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감정 신청까지 다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다툼의 종국을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다 들어봤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치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피고들이 얘기한 겁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바로 조정이 잡힌 거죠. 조정 줘서 아까 보면 집이 상당히 좋았죠. 그럼 우리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은 둘 중에 하나라 했죠. 제일 먼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싸게 사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토지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동산의 주인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시세대로 상태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게끔 되면 둘 다 부동산을 산다는 걸 뭘 사는 거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건데 땅 주인으로서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의 권한을 내가 건물을 철거하게끔 원하는 거고 건물 주인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위를 줘야 되다 보니까 건물 주인도 자기 권리를 100% 다 행할 수 없고 땅 주인도 자기 권리를 다 100% 행할 수 없다니까 땅도 반가격으로 떨어지고 건물도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를 따로따로 반가격에 사서 두 개를 합쳐서 90% 가격으로 팔자는 것이 우리 수익을 오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정을 하자니까 조정실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죠. 건물주인 땅 사겠습니까? 건물주인이 얘기합니다. 땅 옛날에도 샀는데요. 지금 사면 땅 2번 사는 거예요. 2번 사는 거예요. 아, 나 정립이 떨어졌어요. 건물 팔겠습니다. 건물을 내가 팔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까 그 건물 얼마 주고 사면 좋겠어요? 그 건물 그 주인이 뭐 3억 들었는데 2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2억 주고 사요? 못 산다. 1억만 주죠. 1억도 못 잔다. 7천만이요. 7천만도 비싸다. 결국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5천만 원에 산 겁니다. 사가지고 그거를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왜? 도로를 준공을 낸 겁니다. 도로를 준공을 해서 건물을 사면은 어떻게 사는 거죠?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잖아요. 없는데 뭘로 사는 거예요? 그 뒷담한 건물,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주인이 누구죠? 건축허가서에 건축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건축주이다 보니까 건축 관계자에 보면은 건축 관계자가 4명입니다. 건축주, 시공자, 관리자, 아니 감리자, 그 다음에 건축주, 허가자, 설계자, 감리자. 그러니까 시공자, 그 다음에 감리자, 그 다음에 건축주. 이렇게 4명이 건축 관계자인데 이 4명은 아무 때든지 서류에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게끔 되면 인감증명 첨부해서 신청하게끔 되면 건축 관계자 바뀐다든가 건축주 언제든지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바꾼 거죠. 바꾸고 자 보십시오. 아까 건축물 관리장 보면 아까 준공이 나지 않았었죠 건물이.
착공일이 허가가 언제죠? 2008년 3월. 착공료는 8년. 사용 승인은 19년. 우리가 낙찰 받아서 우리가 사갖고 도로 준공을 시키고 우리가 건축물관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 2개는 팔고 났거든요. 그 우리 회장 보고 나머지 땅도 팔지 왜 안 파냐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 저기 뭐 이거 대출 뭐 6억 받은 거 있는데 그 대출 6억 받은 건 다 갚았고요. 우리 뭐 시간 걸려도 우리 뭐 별로 아쉬울 거 없습니다. 하더니 이게 100한 2, 30만 원 낙찰을 받았는데 200만 원짜리를 한 4, 5년 있다 보니까 500, 600 가더라고. 그러니까 2개만 팔아가지고 은행 대출 받은 거 6억 갚아버리고 자기들 6명에서 한 1억씩 투자했고 내부로 주는 거야. 내부로 두고 한 3, 4년, 4, 5년 있다가 한 1억씩 투자해놓고 한 3, 4억씩 가져가는 거야 보니까. 아, 교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우리 뭐 그 대출 다 갚았는데 뭐 지금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지금 빨리 팔아요? 느긋하게 팔아도 되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뭐. 제일 첫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처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건물 주인이 법정 상관이 없으니까 철거와 지조 소송 내서 적당한 가격으로 뭐야? 합의해서 건물을 싸게 만들어 올 수 있으면 뭐 되는 건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오셨으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그 종강하는 날이라서 빨리 끝내고서는 우리 저기 뭐야 그 종강 파티 가는 거 아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문자로 안 넣어줘요? 요 두 번째 거는 아까 그 가운데에 빠졌던 거 있죠? 하나. 그 빠졌던 것을 이미 또 경매가 나왔는데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창원에서 같이 했던 회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그 우리 그에 평택시 장안동에 낙찰 받은 거 가운데 아까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빠진 거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요. 교수님 염려하지 말고 낙찰 받으세요. 거기에 있는 도로 우리가 도장 다 찍어 드릴 테니까 교수님이 적당한 분 하나 추천해서 낙찰 받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 앞에 거를 다 소송까지 하고 다 한다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권으로 찍어서 들어갔는데 신권으로 3억 2,800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신권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 3,500만 원으로도 되겠다 그러는데 3억 3,100만 원이 들어왔죠. 누구냐면 이 집 주인 아들, 엄마가 살는데 아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딱 내가 보면 아들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 내가 보면 여기는 그 엄마가 여기로 이사 와서 그 남편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돌아가셨고 여기 마당에다가 텃밭도 만들어 뭐 해갖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살고 있어갖고 이 엄마가 나는 여기서 이제 안 나가고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를 이 경매 나오기 전에 다 들었었어. 우리가 가갖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기서 이 할 수 없이 이 땅 주인이 다시 낙찰 받겠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신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3억 2,800인데 아마 한 3억 3천 쓸 것이다. 그럼 내가 한 3억 3,500이나 3억 3,600 쓰면은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했는데 가서 또 질러갖고 3억 6,900을 쓴 거예요. 보면은. 내가 지금 이때 이제 이 19년도쯤에는 내가 컨설팅 비용을 받았어.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문부제하고
75만 원을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삐졌어. 왜냐면은 자부죠. 내가 3억 3,500을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으면 아니 자기가 많이 들어가봐야 3억 3천은 뭐 600이나 700 들어갔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3억 3,500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를 3억 6,900 들어가서 내가 얘기한 것보다 3,500이나 더 썼잖아요. 그걸 또 뻔히 다 알기 때문에 내용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주워 먹으라고 가르쳐 준 거를 나한테 컨설팅 비용 줄 때 100만 원 달랬더니 75만 원 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그때부터 내가 우리 수강생들하고 컨설팅 비용 갖고 놀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컨설팅 비용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때부터 내가 120만 원을 받으면서 컨설팅 비용 없는 걸로 만들어버렸어. 그때부터. 사실 그 이전에는 그냥 컨설팅 비용 받게끔 이렇게 하고 낙찰 받으면 하고 이제 조금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은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낙찰 받고 나면 아주 좋아. 낙찰 받고 돈 벌으면 술도 산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컨설팅 비용 받을 때는 낙찰 받고 자기 이름으로 한다고 만원 이름 들어가고 난 낙찰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좀 그래요. 그거 뻔히 알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말아버리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수강생들하고 사이가 좋으려면은 컨설팅 비용을 없애야지 사이가 좋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컨설팅 비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먼저 번에 저한테다가 왜 요새 전세 사기가 아니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전세 사기를 진짜 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전세 사기 본 거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강남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강남을 개발해갖고 아파트도 짓고 있고 하는데 분양이 잘 안 해.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서 강남을 만들어놓고 분양해도 분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강북에 있는 인류고등학교 있죠. 경기, 경북, 서울, 보성 이런 인류고등학교를 전부 다 강남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남으로 오직 안 오면은 그래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재수학원 있죠. 뭐 양령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서 강남의 아파트가 조금씩 지어지면서 분양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때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뭐 투자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걸 보고 뭐 복부인 이렇게 얘기잖아요. 복부인이 이때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남에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미분양이 됐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게 돈을 대출 받는 것도 빌리는 거죠. 빌리기가 싸게 빌려봐야 EV자예요. 그 당시에 북부인들이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아파트 분양을 계약금을 내놓고 중도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 중도금을 안 내도 이자를 안 내고 은행 이자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부인들이 아파트 살 돈 다 없어도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하나만 낼 돈만 해서 낙찰받고 1차 중도금 내고 안 내고 버텨도 계약이 해지가 안 돼. 그리고 은행 이자만 붙여서 맨 마지막에 은행 이자만 같이 내면은 밀린 은행 이자만 내면 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사놓고 있는데 여러 명들 여자분들이 한 6, 7명 모았다가 하나 저기 하나 사놨어. 그랬어? 그거 어땠어? 그냥 1차 중도금만 내고 버텼어. 그랬어? 했는데 2년 3년 있다가 입주할 때 되다 보니까 뭐가 붙어?
분양할 때는 미분양됐는데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 붙는 거야. 그거를 본 여자들이 너도 나도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만 있으면 사두는 거야. 이때부터 뭐가 생긴다? 전세 사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샀죠? 사갖고 뭐 한다? 전세 주는 겁니다. 1억 주고 사서 전세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세 주는 걸로 해갖고 그 돈 들어놓고 1차 중도금과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만 놓고 전세 주는 거 갖고 다 갚고도 그 대출 미분하는데 다 갚고도 돈이 뭐야? 몇백만이 남아요. 그럼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래 놓고 한 2달 있다가 그 아파트 들고 은행 가는 겁니다.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 대출을 은행에서 감정가가 1억이니까 7천만 원 대출해줬습니다. 전세 7천만 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해서 사는데 1억도 아닌다. 사실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1억 아파트, 1억 아파트를 사서 계약금 넣어놓고 1차 주금 내놓고 전세를 가지고 매납된 거 다 넣고도 한 2, 3천만 원 남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갔더니 1억 7천만 원 대출이니까 1억나 그대로 다 뽑아본 거죠. 처음에 원가는 얼마만 들어갔죠? 3천만 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놓고 갚아야 돼. 그 여자가 다른 아파트 또 계약하러 가. 또 계약하러 가요. 또 계약하러 갔죠. 그리고 먼저 샀던 거는 난 모른다고 내 뼈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이자 안 주고 갚질 않으니까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아파트.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더니 낙찰 받은 사람과 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낙찰 받은 사람이 있죠. 낙찰 받은 사람이 안 나가니까 명도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강제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었죠. 낙찰 받은 사람은 후순위죠. 그러면 원래 선순위가 전세가 있고 후순위로 낙찰 받은 사람이 선순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낙찰 받은 사람은 물권법에 속하고 세입자는 채권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을 부딪히면 물권이 이겨서 전세들은 채권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순위 세입자. 법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로 들어간 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이 그 당시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걸 하면 전세 등기를 하면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 됩니다. 그럼 전세 등기를 하려면은 집주인에게 나 전세 등기를 하게 인감증명 띄워주십시오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전세 등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이 워낙에 필요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 등기 해달라고? 아유 너하고 계약 안 해. 나가. 너 아내들하고도 전세 들어온다는 줄로 있어. 그러니까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있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서 강남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때 전세 사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제가 젊었을 때 정말로 자기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강제 집행해서 쫓겨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당장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전세가 전부 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면서 못 나간다는 걸 받고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내쫓는 걸 봤기 때문에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이 그때 생긴 거예요. 경매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런 걸 봤던 사람, 경매로 낙찰받아갖고 그 없는 사람을 강제로 길거리다 내쫓은 사람 누구야? 경매꾼이야. 그러니까 인식, 사회 인식이 경매꾼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고친 겁니다. 그러면 뭘 고쳤느냐? 이렇게 고친 겁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는데 집주인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는 집주인한테 가서 인감도장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계약서를 들고 동해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날로 그걸로 물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꾼 겁니다. 이걸 어디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쳐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정부는 시행령이 있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듭니다.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령이에요, 법이에요? 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전두환 정부에서 뭐 했냐? 시행령으로 했죠.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통행금지 해제, 가외금지 이런 거 있죠. 정부는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한 게 뭐 있어요? 국제조약 잡아다가 어째 빚 갚아 해갖고 못 갚아? 그럼 다 나눠 갈기 찢어갖고 나눠줬죠. 그룹이 하나 없어졌죠. 시범을 보였죠. 그러니까 나도 또 그렇게 당할, 아니 재벌 그룹들이 은행 빚 안 지고서 있는 그룹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 갑자기 갚으라면 어떻게 갚아 그걸. 그러면 전두환 정부에서 그렇게 했죠. 갚어! 안 갚아? 안 갚으면 내놔 하고 다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양정물이 길거리 내 앉은 가서 저기 부산에서 10몇 평짜리 아파트 혼자 살았던 게 양정무 아닙니까? 그럼 국제그룹 다 없어지고. 그러고서는 회장 보고 비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삼성 회장도 한번 보자 그래. 문장 얼굴 보고 싶어서 보자 그래. 돈 갖고 오라는 얘기야. 합법적으로 그냥 수천억을 뜯어준 것이 전두환 정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은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어디서 만들었어? 전두환 정부의 뭐가?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뭘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회 보고 해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즉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선이라는 곳에 탄광으로 유지가 됐는데 석탄을 뗀 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탄광이 다 망하다 보니까 정선이라는 시가 이제 귀신 나오는 시로 사람이 다 빠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다가 이 정선이라는 시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뭘로 할까 하다가 카지노를 만들어야 되겠다. 원래는 거기에 보존 산지다 절대 법에 의해서 그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합니다. 국회에다가 야 이게 정선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너희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주라 하니까 폐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선 그 산악지에다가도 카지노를 질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즉 정부에서 뭘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하는 걸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법이 만들어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못하는 일은 정부에서 국회에다 요청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은 전세 사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두환 때에 국회의원들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 사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사기꾼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태초부터 사기꾼 항상 있었어요. 근데 사기꾼은 있는데 피해자가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88 올림픽 전에 무슨 올림픽인지 기억하세요? 네? 88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디서 올림픽 했는지 기억하시냐고요? LA 84년도에 LA 했죠. 동서가 나눠져서 했죠. 공산권. 그러니까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가 만든 것이 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조선을 알고 김일성을 알아도 대한민국은 몰라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헐벗고 가난한 나라고 선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들과와 수교가 없겠고 북조선하고만 수교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무지하게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와요. 그랬는데 올림픽 때문에 대한민국 왔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잘 산다는 러시아에서 아침서부터 빵을 하나 사려면 3시간 줄을 서야 되는 거 알죠? 줄을 한 시간 서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기본입니다. 뭘 살라고? 빵 하나 살라고? 설탕 하나 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후에 공산주의가 수교받았을 때 공산주의가 갈 때는 제일 먼저 뭘 가져오는 스타킹 100개는 기본으로 가져가요. 어디 관공서에 가서 스타킹 서너 개만 집어주면 전부 다 오케이야. 그럴 정도로 그런 물건이 귀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때에 이 공산주의국가에서 한국을 와서 보고 한국에 가서 보면은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3시간씩 기다려서 사는 빵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있고 그 귀하게 여긴 스타킹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공산주의국가들이 놀라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북조선과 남한이 차이가 얼마큼 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를 이용해서 이 노태우가 공산주의들과 정식으로 수교를 시작합니다. 동국과 중국. 이러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런 공산주의 국가 수출하다 보니까 내가 박정희 정부 때에 78년도에 쿠웨이트를 나갈 때 대망의 80년도를 바라보며 천불서독을 바라보며가 78년도, 77년도의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오고 이 88년대 들어가면서는 전두환이가 1000불에서부터 2200불까지 만들어 놓고 2200불에서 노태우가 맡을 때는 5000불까지 만들어 놓고 만든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경제가 그만큼 수출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5대 신도시 만드는 거 알죠? 5대 신도시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한 것 같아요? 한 20만 원 해가지고 주식을 가리킨다고 한전주를 갖다가 국민주라고 해서 팔았죠? 그 다음에 카지노라는 거, 그 다음에 경마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풀기 시작한다. 왜? 돈이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로 빼내지 않으면은 주식으로 빼내거나 사회행위로 빼내지 않으면 전부 다 부동산을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은 5개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주식을 가리키고 그 한편으로는 이 사행산업도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 경마도 시작하고 경륜 경적 그때 만들어집니다. 누가 신문에 그때 기고를 썼는데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노태우 정권을 정말로 규탄한다 이렇게 써놓은 쪽이 있어요. 누가. 그게 그만큼 경제에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동산 값이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잡으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5개 신도시 향후 10년간 200만 호 개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모든 국민은 다 기뻐했는데 제일 기뻐하는 낙부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누구야? 그게 누구야?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건설교통부 장관 불렀어요. 야, 인마 10년? 남마 인지 3년 남았어. 10년이면 자기에서 자기야! 네가 내 임기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야? 차차기 장관이야? 야! 걔네들 때는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임기 때 잡으란 말이야, 인마.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온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3년 안에 30만 원을 건설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밀어붙입니다. 시멘트도 없고 타일도 없고 모래도 없어갖고 시멘트 파동 바닷모래 갔다가 했던 거 진짜 그 기억나십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이 끝나면서 10년 동안 5개 신도시를 공급을 하면서 그 부동산은 그렇게 경제력은 그렇게 만불을 넘어 올라가면서 왜? 김영삼 때 만불이 넘어 올라갔어요. 만불이 넘어 올라가면서 집값은 어떻게 한다? 하락세를 멈췄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렇게 긴 안목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 발전에 의해서 부동산이 올라가기도 내라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중국을 쳐다가 만불이 넘어가니까 세계 각국에서 돈 빌려준다고 합니다. 야, 얘들 돈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돈 빌려줄게 합니다. 근데 절대로 장기로 빌려줄 거 단기로 빌려줍니다. 우리는 그때 2부 이자고 뭐 9% 12% 은행 이자 쓸 텐데 세계 다른 데서 3% 4% 일본은 1.7% 뭐 이럴 때인데 3% 4%에 한국에 빌려준다. 왜냐면 너무나도 좋다 그래. 그 당시에 은행 이자 12% 13% 빌려주고 4채 15% 2% 24% 빌려줄 때니까. 그러니까 돈 막 빌려준다니까 너무나도 돈 빌려 갖고 와서 돈 쓰라고 해갖고 돈 빌려 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것까지 있었는지 알아? 그 당시 내가 건설하는데 담보 잡힐 게 없으니까 기계만 담보를 잡는 거야. 엘리베이터 뭐 설비만 그걸로도 빌려준다는 거야. 그러다가 3년 안에 갑자기 다 내놔 단기채로 빌려왔으니까 다 내놔 하다 보니까 IMF가 난 겁니다. IMF가 나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집을 하나도 안 지었죠. 공급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끊기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IMF가 헤쳐나왔죠. 나오면서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그때가 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부가 IMF를 헤쳐나오라고 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된 거 사면 양도소득세 면세해갖고 지금 유명한 그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공급을 안 하다가 경제가 풀어지다 보니까 또 공급을 안 했으니까 수요가 원하던 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것도 이것도
조금 생각 안 하고 공급의 정책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물어봤어. 야,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니 이랬더니 어떤 거지 같은 놈이 거지 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하여튼 거지 같은 소리 했어. 뭐라고 했냐면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뭐야? 그렇게 나쁜 놈들이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들어가니까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아니 우리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우리 때문에 올라가? 그럼 우리 영업 안 하고 쉴 테니까 그래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봅시다 하고 쉽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 다시 알아봐 그랬더니 어떤 놈이 또 그지 같은 놈을 또 그지 같은 놈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재건축이라는 놈이 올라온다. 뭐? 재건축이라는 그 나쁜 놈이 재건축 안 된다 강화해. 그 다음에 재건축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측근에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답변을 해주면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거기 몇 명이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실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왜 전세 얘기가 나왔죠? 요새 전세 사기라고 얘기가 나왔죠. 전세 사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세 사기가 없었냐? 전세 사기 있었죠. 사기꾼이 없을 리가 없어요.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거든요. 샀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보고 자 내가 1억 5천 주고 샀는데 어떻게 1억 5천에 전세를 놓든지 1억 6천에만 전세를 내주면은 내가 너 중개비 얼마 줄 테니까 좀 놔줘. 그랬더니 아예 집을 살 생각을 안 해주고 동네 주변 가격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전세로 확정 일자만 받으면 자기 보존이 되게끔 법이 바뀌었으니까 뭐 따지지 않고 1억 5천짜리 아파트 거래되는 걸 1억 5천 아파트에 전세 들어갑니다. 또는 1억 6천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은 보면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억 6천에 전세를 들어갔으면 그거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기를 쳤어도 피해를 안 당해. 왜냐하면 2년 3년 사고 났더니 그 아파트가 2억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전세를 들어갈 때는 1억 5천이었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 가격에 자기 들어간 게 전세 넣으면 바꿔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기는 쳤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기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어떤 정부였든지 앞에 정부 때문에 부동산이 내려가고 그 앞에 정부 때문에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5년에서 6, 7년간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시기, 내리는 시기가 4, 5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에 새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은 같은 정권 안에서 한 임기 3년을 내버려 두고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폭등을 하니까 그때 그 건설도 장관이 뭐라고 했죠? 빵이라면 내가 밤새고 만들 수 있다. 근데 집이라는 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있어 하는 사람들이 5년 10년을 에러로 내다보고 매달 매년
어느 정도는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걸 알고 그런 공급을 하는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안 했죠.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3법 만들었죠. 법인으로 사면은 취득세, 그다음에 한 가구 사면은 4% 있는 사람, 두 가구 사면 8%, 세 번째는 16%. 정부에서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한 2년 안에 폭등과 폭락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냈지만은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 130평 아파트 올라갔든지 안 올라갔든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피해는 누가 봤어? 세들하는 사람이 자기 정책은 못 받는 게 아닌가.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속이려고 해서 전세를 놓은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전세를 놨고 올라간 걸 맞춰서 전세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고 그 가격에 전세 들어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급락, 부동산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같은 정부에서 3년 만에 급등과 급락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정부도 잘못했고 법도 잘못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공급 안 해놓고 법에서는 공급을 안 한 것을 세금으로 때려잡는 걸로 해갖고 강제로 낮췄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가 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근데 지금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강제로 정부에다 하라니까 정부에서 못하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나 70년 딸까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유치권만 끝내면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겁니다. 논산에 있는 밭이 경매로 나왔는데 누군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바닥공구리를 쳐놓고 그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점유가 누구가 점유가 돼 있죠? 점유인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 이렇게 돼 있죠? 농업법인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 대표이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탐문한 바 약 1년 전부터 휴업 상태로 근무자나 회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농업법인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가 돼 있죠? 이게 바닥 콘크리트 구축물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닥 콘크리트 구축물 포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닥에 콘크리트가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에 이제 땅에 콘크리트 쳐놓은 것까지. 그래 바닥에 콘크리트 쳐놨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바닥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바닥 콘크리트가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바닥 공무리가 내게 된다는 얘기냐고. 포함된 거니까. 예, 포함 아닙니까? 포함이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 공무리가 내게 된다는 것보다는 건축 허가권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건축주,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이 있었죠. 그러면 원래는 건축주, 건축 허가 받은 사람 이름이 인감증명을 띄워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해야지 건축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닥 공무리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땅 주인의, 여기 뭐야? 건축 허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 사실을 갖다가 논산시장에 갖다 주면 여기 바닥 공무리 친 허가 있죠, 허가. 허가권이 낙찰자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짓담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의 건물이 다 지어져 있을 때는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서 건축물 관리자이 없이 기입 등기를 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바닥 공무리만 쳐갖고 건물의 형태가 안 됐을 때는 바닥 공무리 포함, 그러면 허가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저희들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여기에 유치권 점유하고 이게 컴플레인 같은 거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찍은 거죠? 감정평가사가 찍은 거죠.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었을 때는 유치권이 없었죠. 그러면 경매가 시작하면 제일부터 뭐부터 먼저 하죠? 경매가 시작되면 판사님이 압류부터 먼저 하죠. 압류 이후에 점유권은, 유치권 점유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낙찰을 받고 뭘 했냐면 소송을 냈는데, 뭘 했냐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낸 겁니다.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낸 건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갈 때까지 유치권 점유하고 있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평가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뭐 답변서는 자기네들이 뭐 컨테이너에 키도 갈 수 있고 뭐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점유자였다. 그랬 때문에 한다 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까지 가서 결국에 가서 보면 압류 이후에, 그러니까 현황 조사 때에 판사님이 면허서 현황 조사를 갔을 때, 현황 조사인이 갔을 때 유치권자가 없었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매로 나왔을 때 누가 유치권 이렇게 있으면 현황 조사 때 유치권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유치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 키가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 같은 게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서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갔더니 유치권 평가서를 입고 누가 있었음 이러면 그건 무조건 유치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만은 자기 인테리어식으로 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무언가, 어떤 상가를 점유해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자기가 삼겹살 집을 하려고 삼겹살 하려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문도 만들고 간판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배수시설도 만들어놨고, 그럼 계약이 뭐라고 하면 계약이 끝나면 뭐로 하게끔 돼 있죠? 원상 복구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낙찰받는데, 나 여기 뭐야 자동 도화 만들었고 뭐 도화 만들어놨으니까 유치권 있다 인정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현황조사로 갔을 때 그런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유치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조사가 갔을 때
유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두 가지만 명심하고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되겠구나,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한 건물이 있는데 현황 조사한 사람이 가서 봤더니 프랜카드 유치권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컨테이너가 있고 사람은 없었지만은 유치권 프랜카드가 있고 유치권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더 앞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현황조사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은 매각 제외. 아까는 바닥 공급이 포함이었죠. 근데 매각 제외야. 만약에 지금 유치권이 있는데 콘크리트 포함을 했으니까 우리가 유치권자하고 싸움을 하는데 만약에 바닥 공급이 매각 제외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런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닥 공급이가 필요 없죠. 이걸 얘기하는 거 우리는 낙찰을 받고 유치권은 바닥 공급이 친 건데 바닥 공급이 친 놈하고 바닥 공급이 친 사람하고 내 땅에서 둘 다 나가서 바깥에서 싸우고 내 땅을 탄다? 나한테 넘겨달라, 인도해라.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예전에 낚시터가 하나 나왔는데 낚시터 앞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져 있던 거야. 근데 그 건물에 유치권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은 간이 이제 건물로 그 낚시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조립식으로 이렇게. 제가 낙찰을 받아놓고 유치권이 있어 그러길래 내가 그 컨테이너 그 집 짓는 사람 유치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내 땅에 빨리 치워. 그냥 치워서 나가게끔 해라. 난 그 건물을 쳐다도 보고 싫고 내 땅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그 진 사람하고 유치권자하고 와갖고 그럼 얼마만 주면 그냥 드릴게 이렇게 있었어요. 소장을 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제가 오늘부로 이 특수경영의 인문이다 해가지고 실전 사례를 갖고 이제 쭉 설명을 한 거 아주 이번에는 기본적인 사례예요. 기본적인 사례고 이제 2월 달서부터는 부동산 소송이다 1, 부동산 소송이다 2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례. 유치권이 아니고 뭐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차지권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인정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사례. 도로를 막았던 사례. 농지증을 안 해줬던 거를 행정소송에서 농지증을 받았던 사례. 이러한 또 좀 더 복잡한 사례를 가지고 2월 달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맛있는 약수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